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고령 사회를 살고 있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노년기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래 사는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건강하게, 젊게, 활력 있는 삶을 바랍니다. 음식, 운동, 수면을 비롯해서 건강을 위한 여러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몸의 기능을 젊게 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할지 노화세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1+1의 당신의 모든 것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고 같은 나이라도 젊게 살면 좋겠다. 이 많은 분들이 갖는 바람이지요. 글쎄요, 어려 보이고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이덕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노화 방지 의학이잖아요. 예. 네. 교수님 먼저 이 노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적이라서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학적인 노화는요. 예. 세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한 40조 개가 있는데 이 세포의 손상이 복구되지 않고 축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포가 모여서 장기가 되고 기관이 되는 건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은 전부 다 나이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화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의 근본이 신체 노화이기 때문에 이 늙어가는 신체 노화,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물론이고 이런 질병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노화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세포의 손상이 복구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천천히 또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요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젊어 보이고. 그렇죠. 최강동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실제 나이하고 이걸 생체 나이라고 부르는데요. 몸의 나이. 예. 생체 나이가 비슷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커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물론 이것이 유전적인 성향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 건강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 생체 나이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의 그 손상, 이 축적되는 거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예.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 건강치 못한 식단 이런 것들을 피하면은 사실 누구나 좀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느낄 때가 동창회인 것 같아요. 예. 네, 같은 나이대로가 모이는 거잖아요. 예. 네, 가보면 정말 젊게 사는 친구가 있고, 저 친구는 옛날에 참 어리고 건강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그냥 배도 나오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죠. 내가 등수를 매기죠. 내가 몇 등쯤 들어가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운동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데 그 말씀해 주신 노화세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세포의 손상이 많이 축적되면은 그게 노화세포가 되는 건데요. 요 세포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요. 그러시죠. 우리가 예.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세포는 분열을 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없이 그래 분열하지 못하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세포가 되죠. 예. 이게 노화세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또 알고 보니까 일부 노화세포는 자기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분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노화 유발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예.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고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세포까지 노화세포로 만드는 좀비 세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노화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생긴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잘 죽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노화방지의학의 새로운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됐을 때 그럼 몸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노화세포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어떤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더 빨리 되거든요. 노화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세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손상된 세포가 얼마나 쌓이고 또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신호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사실은 그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신호도 있고 세포에서 나타내주는 우리가 검사를 해야지만 나타나는 신호도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배가 자꾸 나오고 뭐 주름살도 생기고 근육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화의 그 지표예요. 사실 골다공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체형 관리만 잘 생각하더라도 뱃살 나오지 않게 하고 근육 줄어들지 않게 하고 관련 노화 방지 생활 습관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기들도 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흰머리가 나고 또 주름이 생기고 여러 가지 노화가 되는 그 신호 자체가 이 세포가 노화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걸 관리해야 될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게 건강기능식품 또 약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젊게 오래 사는 거를 이제 바라잖아요. 그럼요. 사실은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 선호하시는데요. 사실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어떤 특정 영양소를 통해서 젊게 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런 시험으로 시험을 했을 때 단지 우리가 어떤 식단 건강한 식단, 지중해 식단 뭐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지중해 식단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했을 때 노화 관련 질환을 예방해주고 훨씬 젊게 이제 그 수명을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건강 보조 식품 약제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스트레스가 없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은 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좀 황색, 채소 중심,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고 달고 기름진 거를 피하고 그리고 이런 식단을 잘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서 지내는 이 방법이 어떠한 영양제, 어떠한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뭐 비타민제부터 해서 여러 영양제들, 건강보조식품들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맵고 짜고 기름기 있고 뭐 술 많이 드시고 이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화를 얘기할 때 텔로미어 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아요. 텔로미어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텔로미어는요, 우리 그 염색체 끝부분에 반복되는 염기서열이 있는 것인데요. 이것만 해도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하잖아요. 복제, 두 개로 만들어서 한 세포가 두 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를 복제할 때 끝부분은 복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세포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텔로미어에는 유전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복제가 되지 않는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짧아져도 되는 그런 염색체예요. 예. 그런데 여기가 어느 순간 많이 짧아지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염색체의 유전 정보가 손상되게 될 때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를 갖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젊었는지 아니면은 더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를 이렇게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예. 뭐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세포 네. 끝에 이 텔로미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세포 염색체 끝에 붙어 있다. 예. 네네. 근데 이게 염색체 끝. 세포가 분열하고 복제해 나가면서 길이가 네. 점점 더 짧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호.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요. 어허, 있는데 예.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현재까지는 연구 단계에 많이 머물러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심혈관계 질환, 동맥경화, 치매, 파킨슨병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짧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짧은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생활 습관을 잘못하면은 이 짧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예.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는 거군요. 짧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짧아집니다. 짧아진다. 그건 증명이 됐다. 아하. 예를 들어서 예. 비만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비만. 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 굉장히 고도 비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30 이상인 사람들은 20 이하인 굉장히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생각해 볼 때 한 8.9년 정도 비만인 사람이 더 짧아요. 예. 그리고 하루에 술을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1% 정도 텔로미어 길이가 더 짧다는 연구 보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건 누구나 전부 다 똑같이 짧아지는 거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잘못하게 될 때는 짧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렇게 질병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음주를 하신 분들은 더 짧아질 수 있고 흡연도 영향이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흡연하고 관련성도 잘 밝혀져 있는데요. 예.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요. 1년당 이게 텔로미어 길이를 어떤 단위가 있는데요. B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염기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5개 정도 더 짧아진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 그러니까 역기능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가정 내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이렇게 누구 환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오래 간호를 한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예. 텔로미어 길이가 타고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성도 분명히 있죠. 있고. 유전성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니까요. 모든 게 유전성하고 환경적인 요인하고 종족이라든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친생아가 텔로미어 길이가 좀 짧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생활 습관을 하면 뭐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임신할 때도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군요. 예. 네. 타고날 수 있는 거니까 아이가요. 네. 알겠습니다. 텔로미어 길이 또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노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활성산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활성산소 또 미토콘드리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노화 관련해서.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고는 계신데요. 네.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시죠. 이거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있는 조직입니까? 세포 내에 있는 자그마한 조직이죠. 예.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산소예요. 그런데 산소가 사용이 완전히 돼서 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산소는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서 전자를 자꾸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색체에서 이렇게 전자를 뺏어오면 이게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그 단백질이나 효소도 좀 더 망가뜨리고 이래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음식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 때문에 자꾸 또 주변 조직이 손상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텔로미어 길이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고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손상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활성산소도 그럼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평소 생활 습관은 앞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합니까? 생활습관 플러스 우리 환경에서 뭐 대기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방부제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활성산소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걸 갖다 자유라디칼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소가 아닐 뿐이지 주변에서 조직을 손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나쁜 환경을 좀 피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흡연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조심하면서 지내시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 갖다 방지해 주면서 세포 손상을 적게 만들어주고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에도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기 좋은 곳 가서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건강하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10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보면은 전부 다 공기 좋고 이렇게 산속에 있고 활동량도 많고 식사 패턴도 이렇게 육고기보다는 식물성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나오면 또 역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힘이 없고 만성 피로하고 무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 음식물을 잘 태우질 못하니까. 예. 그리고 또 거꾸로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먹으면은 지방을 먹으면 이걸 잘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비만도 잘 되겠죠. 살로 가겠네요. 그렇죠. 예. 비만도 되고 살이 찌고 이렇게 되면 당뇨병도 잘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예. 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다가 점차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우리 근육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조직에 미토콘드리아 그새 많이 만들어져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만들어지는 거를 잘 해주려면은 지속적인 운동이 지금까지는 가장 이렇게 값싸고 좋은 방법이죠.
예.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다가도 자꾸 반복하면 그 운동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또 몸이 이겨내는 것도 다 미토콘드리아와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튼튼한 세포가 줄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일단 운동 들어주셨고요. 예. 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좀 미토콘드리아가 성장을 많이 시키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금연이라고 얘기했고요. 금연.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꼭 좀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요. 그래 과음 피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주는 영양소. 이게 영양소에 식물성 그렇게 채소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폴리페놀이 이렇게 식물성 영양소인데 이것이 수만 가지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밝혀진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식물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예. 컬러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많이 먹으면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폴리페놀. 그러니까 색깔이 예쁜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색깔을 다양한 색깔, 진한 색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50가지 이상의 색깔을 드실 것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죠. 이걸 무지개 식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무지개 식단. 네. 네. 교수님도 평소에 이런 식단으로 식사하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예. 네. 예.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양배추라든지 적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썰어놓고 아침마다 꽤 많이 먹는데요. 예. 이 부분이, 한 하루에 500g 이상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에 한번 달아보시면요. 사실은 그 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양배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좀 잡곡밥이라든지 이런 부분,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드셔야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식물성 단백질하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색깔이 채소나 야채, 과일은 너무 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과일을 참 많이 먹으면 좋을 텐데 요즘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브로콜리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게 이제 색깔이 예뻐서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브로콜리도 항암 작용이 있고 굉장히 좋죠. 그럴 때는 살짝 좀 데치든지요. 좀 다른 데쳐서. 방법을 좀 사용을 하시고 꼭 그것만 좋다 그래서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늘도 좀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다양하게 식사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소식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적게 먹는 거 어떻습니까? 네. 적게 먹는 거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활성산소가 좀 덜 나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 몸에서 노화 방지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먹을 게 조금 없을 때는 나를 오래 지키면서 이 또 위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요거는 칼로리만 제외하고 영양소는 충분히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끼를 2끼 정도의 식사를 3끼에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칼로리가 조금 적은 야채, 채소,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드시고 어떤 흰 쌀밥이라든지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는 거죠. 지방을 피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뭐 적게 드시면서도 간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또 먹을 게 풍부하니까 간식 습관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요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식이 사실은 초가공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걸 갖다가 이제 산업화, 공업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 제품들, 스낵류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질병하고 노화를 빨리 일으키는 거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으니까요. 간식을 드실 때도 좀 뭐 고구마 좀 삶아서 드시든지 이렇게 천연 어떤 식품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견과류 같은 거
조금씩 간식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견과류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한 줌 정도, 한 30g 정도. 이것도 한번 좀 달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양인지. 그래서 그거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네, 가공식품은 당연히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예, 그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 결국 이제 세포 건강 문제인데 말씀해주신 건강하게 잘 먹는 것 그리고 운동. 네. 예, 그게 참 쉬우면서도 지키기 쉽지 않은 것들인데, 예, 그게 가장 밀접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자, 오늘 노화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또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건강센터의 이덕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증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염증이 자주 생긴다는 말을 하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고 또 걱정입니다. 몸에 여기저기 곳곳에 생기는 염증,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몸에 염증이 많을수록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예. 우리 왜 피부에 고름한 이렇게 고름 잡히는 하나 그런 염증이 생겼거나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사실은 만성 염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성적으로 몸에 있는 염증은 천천히 퍼지면서 그 증상은 초반에 없을 수도 있으나 서서히 질병으로 발현되면서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염증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실제로 노화라는 것은 염증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염증이 혈관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까? 우리가 그 염증 검사를 보통 혈액 검사로서 염증 수치를 확인하거든요. 예. 결국 그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은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뇌 신체 세포를 거꾸로 공격하고 망가뜨리면서 질환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뇌로 갈 경우는 그 퇴행성 질환 중에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 장으로 간다 그러면은 만성 대장염으로 대장암 발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만성 위염이 아주 오래 가면은 그것이 또 위암 발병률도 증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 여기저기로 전신을 어디를 가서라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혈관을 따라서 몸의 여기저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이 만성 염증이 되겠네요. 그렇죠. 염증이 생길 때 초기에 증상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다른 대부분의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통적이지만 초기는 사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점차로 만성적인 염증이 쭉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사실 느끼는 게 굉장히 별로 특징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적으로 나 너무 피곤해, 피로. 그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졌어. 아니면 피부가 좀 빨리 노화되는 느낌? 아니면 피부가 가렵되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변비 설사가 자꾸 나온다거나 이상하게 원인 모르게 여기저기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생기는 것 정도? 그거 외에는 사실 별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증상도 사실 어디 뚜렷이 어느 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위험 신호는 없다가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염증 수치를 측정할 때는 가장 흔히 그리고 아주 고전적으로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해서 ES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C 반응성 단백이라고 CRP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염증을 체크할 때 하는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적혈구 침강 속도는
그 혈액에서 적혈구가 얼마큼 빨리 침강되는가 하는 속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고요. 보통 정상은 2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C 반응성 단백의 경우는 보통 3에서 10 정도가 정상인데 혈청 내에서 특정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서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염증 반응 검사를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그 CRP, C 반응성 단백 중에도 고감도 CRP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프로칼시토닌이라고 세균성 감염을 잘 구별해내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고, 또 혈청 아밀로이드 A라고 해서 SAA라고 부르는데 급성 염증과 조직 손상에 의해서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요새는 할 수도 있고, 그거 외에 헤파린 결합 단백 중증 폐혈증에 우리가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항목이 꽤 많네요. 그렇죠? 네. 그 말씀해 주신 검사 방법들이요.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반 건강 검진에서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적혈구 침강 속도하고 C 반응성 단백 혹은 그것 대신에 좀 고감도 C 반응성 단백 정도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검사는 사실은 염증이 심하거나 우리가 의심되는 게 있을 때 보통 검사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반 건강 검진에서는 사실은 가장 평범한 검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 2가지 정도는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네. 그 정도만 확인돼도 충분하겠죠. 그게 고감도로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적혈구 침강 속도나 C 반응성 단백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마저도 높게 나오는 수가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화라든지 이렇게 만성염증 수치를 발견할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 ESR이나 CRP의 경우로는 제대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령 고감도 CRP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은 거 분류에도 우리가 나눠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쪽은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검사는 해봐야 우리가 만성염증을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염증이 유난히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염증이 잘 생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인 되는 거,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장 지방이 몸 안에 쌓이거나 그럴 경우에 그 지방세포 자체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거든요. 따라서 놀랍게도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자체가 사실은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비만을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왜 미세먼지니 대기 오염 물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담배 태시는 분 아니면 간접 흡연을 통해서 또 안 좋은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 아니면 담배 이런 거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액상과당이라든지 정제된 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것 역시도 몸에서 반응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유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는다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시 염증 반응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아니면 식사를 너무 적게 하더라도 체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물질을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을 못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구부정하거나 안 좋은 자세의 경우는 림프라든지 몸의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염증 세포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 물질을 그래서 역시 만성염증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평소 생활 자세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 살펴보니까 대부분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염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염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를 아예
예전에 제가 저 그림으로도 그리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염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내지는 그런 질환들을 꼽는 게 바로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노화. 노화. 노화도 만성 염증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비만. 비만이 왜 그런지는 설명 이미 드렸고요. 그렇죠. 세 번째 고혈압.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지혈증, 당뇨병.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결국 우리 노상 얘기하는 무슨 증후군? 네. 대사증후군이죠. 예. 네, 맞습니다. 대사증후군 자체가 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그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가 아니라 염증과 연관된 질환을 제일 쉽게 먼저 꼽으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질환들을 먼저 꼽는 게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만성 염증에 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근데 염증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급성 염증은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예. 어디 피부에 한 군데 곰거나 상처 나서 골마버리는 거 예. 이때거나 뭐 그래서 고름을 짜거나 이런 상황들 있죠. 예. 그게 가장 전형적인 급성 염증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 고름 짜고 적절하게 항생제 사용해주고 소염제 써주고 그럼 단기간에 좋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은 어떤 면에서 염증 자체가 열과 통증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반응 자체는 몸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몸을 해하는 걸까요? 염증 사실은? 자체는요. 네. 예.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원래 급성 염증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중추에다가 뇌에다가 정보도 주고 나 지금 아프니까 빨리 그 염증 반응 물질 좀 보내줘서 이거 해가 되는 것 좀 치워줘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해가 되는 물질을 뭐 잡아먹건 없애버리건 녹여버리건 그러면서 그렇군요. 예. 자기 몸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만성 염증의 경우는 강도는 급성 염증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오래도록 몸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적으로 염증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이 염증 물질들이 자기 세포를 건드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 염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몸의 곳곳 장기에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노화도 만성 염증으로 생긴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초창기에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하면 예전에 우리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했듯이 예. 과장하면 만성 염증도 일종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어허.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럼 이런 급성 염증이 자주 계속 반복되면 만성 염증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저기 염증이 자꾸 한 곳만이 아니라 생기고 없어졌다를 반복하면 아무래도 염증성 물질들이 몸에서 해결이 안 되면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물론 병에 따라서는 그 뭐 일정 특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급성 염증 별로 없이도 만성 염증으로 발현되기도 하는데 예. 대표적인 게 시험관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급성 증상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이 만성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시험관염 바이러스 같은 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만성 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암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암도 사실은 우리가 왜 생기느냐 기전을 드릴 때 예. 사실은 그것도 기저에 깔린 거는 만성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관련되는 질환으로 따지면은 너무나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류마티성 관절염 이것도 만성 염증이 원인, 심지어는 우울증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알츠하이머병, 치매 이것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악성 질환, 암의 경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저 메커니즘, 기저는 전부 다 만성 염증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염증을 대충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예. 염증을 대충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염증 수치를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또 제가 생활 습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성 염증을 없애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 섭취를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 섭취에서 그럼 염증 좀 가라앉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왜 중년기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영양제가 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오메가3 들어보셨죠? 예. 오메가3. 왜들 그렇게 오메가3를 많이 좋아하냐면 우리 몸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사실은 비율이 잘 맞아야 염증이 억제가 되거든요. 예. 오메가6에 비해서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 식사로 드실 때는 식사에서는 오메가6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오메가3를 중년 이후에 드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식사 중에 오메가3가 많은 게 뭐냐? 등푸른 생선이요. 그렇죠. 예. 들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섭취를 하시면 훨씬 더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음식은 또 없느냐? 예. 그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염증을 억제하는 데 좋다고 해요. 마늘, 양파. 예. 그렇죠. 양파에는 컬세틴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파이토케미칼로 알려진 식물의 영양소가 되겠는데 역시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그거 말고도 또 베리 성분들, 뭐 블랙베리라든지 아사이베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고요. 뭐 크랜베리, 베리 종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경우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꼭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주시라라는 게 있고 근육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생태출제면 비타민 중에 뭐가 생기죠? 네, 비타민 D를 피부에서 그렇죠. 합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역시 몸속에 면역력을 유지시켜주고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햇볕 쬐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동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하는 것도 역시 잘 순환이 되면서 염증이 몸에 안 쌓이게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를 잘 피하자. 요새처럼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그러면 알아서 마스크도 잘 끼시고 그러면서 또 집안에서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 때는 환기를 좀 충분히 해주셔서 역시 안 좋은 거를 들이마시는 거 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따라가면 금연도 꼭 해야 되겠다는 거 감 잡히실 당연하죠.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기타로 좀 더 꼽는다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수면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금주도 좀 하시라. 이런 정도가 예방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몸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 소염제를 먹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 혹시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소염제 자체가 내성이라기보다는 예. 소염제가 장기간 사용할 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예. 그게 이제 소염제라 그러면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딴 게 아니라 부신피질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그 염증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뭐 며칠 쓸 때는 이거는 정말 사람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약일 수 있지만은 장기간 사용할 때는 부신 피질 자체가 위축이 돼버리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비만도 생기고 궤양도 악화되고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병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성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스테로이드와 비교되어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의 경우는 사실은 그 자체 내성보다도 이 항염제의 성격 자체가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항염 효과가 아닌 말하자면 좀 아주 약하게 쓰려고 우리가 왜 아스피린 같은 거 소량을 예방 목적으로 쓰잖아요. 예. 동맥경화 예방 목적으로. 그런 분들의 경우 노인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위장관 출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관을 터뜨려서 출혈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내성보다는 오히려 장기간 썼을 때 그런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돼서 내가 알아서 마구 드시면 곤란하지만은 굉장히 소량으로 아스피린이나 각종 그 항혈소판 제제들을 아주 용량이 작은 걸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드리곤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혼자서 알아서 드시지는 마시고 처방을 받아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네. 평소에 생활 습관 잘 가지시고요. 혹시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